이번 시간부터는 Foundation of Risk Management 같이 봅시다. 이게 뭐 제목 그대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초잖아요. 근데 시험 비중으로는 이 Foundation Risk Management의 비중이 20% 비중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 20문제 나오는데, 보면 내용이 좀 워디하게 말로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혹시 이제 국내 금융 자격증 이런 걸 공부를 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 학부에서 그 재무관리 이런 걸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뒤에 가면은 아카데믹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 아카데믹 내용들을 그 대학에서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다고, 자기 전공하면서. 네, 그런 분들한테는 내용이 좀 쉽고, 근데 이제 그 쉽다고 해서 그 이해가 좀 쉽기는 한데, 근데 그걸 시험에서 응용하고 이런 게 그것도 쉬운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금방 이해는 되는데 시험에서 좀 더 잘 틀립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FRM의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꼼꼼히 잘 이해하자. 사실은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 일단 있고요. 그거 외에는 되게 좀 워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지루한 내용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요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잘 받을 것 같은데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계산하거나 이런 문제나 또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그거를 문제를 웬만큼 잘 맞추는데, 굉장히 말로 돼 있는 내용들은 보게 되면 잘 못 하다가 보면 막 헷갈려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그 의도했던 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서 그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주관 같은 거를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엮어서 좀 컨크리트하게 탄탄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내 주관하고 같이 엮어서 이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되게끔 여러 번 이렇게 좀 내용들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게 컨텐츠 한번 보세요. 그게 로마 숫자로 페이지 7페이지 나와 있는 게 보면 컨텐츠 목차가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크게 그룹핑을 하게 되면 스터디 세션 1,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2,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3,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서 첫 번째 스터디 세션 1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오버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진짜 the very basic이죠. 가장 기본에 되는 리스크 관리라는 게 도대체 뭐니?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내용들은 워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보시면 Reading 1의 Building Blocks of Risk Management, 그 다음에 How do Firms Manage Financial Risk, Reading 3의 Governance of Risk Management,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의 어떤 기초에 대한 컨셉,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시험 나오면 잘 틀려요. 여기 주로 워디하게 말로 돼 있어서. 그 다음에 리딩 4는 얘는 크레딧 리스크 트랜스퍼 메커니즘은 실제로 있었던 우리 서브프라임 위기가 그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7에서 2009년도 사이에 발생했던 금융 위기잖아요. 얘가 보면 다 신용 위기가 촉발이 되어서 유동성 위기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배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리딩 4는 서브프라임 위기와 관련해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걸 갖다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보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리딩 4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션 1 중에서는 리딩 1, 2, 3는 하나의 그룹인데, 그거 말고 리딩 4는요 약간 독특하게 그룹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이라서 조금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세션 2에 보게 되면 Pricing Models and Enterprise Risk Management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Valuation Risk 모델 공부하셨잖아요. 모델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Pricing 모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리딩 5에 보게 되면 Modern Portfolio Theory an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거 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두 가지 모형이 나오던데 여기서. 그래서 리딩 5는 좀 아카데믹한 내용들인데, 이거 학부에서 뭐 경영학 전공하고 재무관리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금융자격증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이 리딩 5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거 배운 적이 있네?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좀 꼼꼼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험의 관점에서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갖다가 디파인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reading 6에 arbitrage pricing theory and the multi-factor model of risk and return. 자, 이것도 보면은 프라이싱 모델입니다. 프라이싱 모델. 뭔가 가격을 구하는 모델인데 그 가격을 구하는 모델이 리딩 5에 나와 있는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비트리지 프라이싱 티오리도 있고 그래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것도 좀 아카데믹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도 계산을 요구합니다. 뭔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리딩 7하고 리딩 8 얘는 그냥 좀 워디한 내용들이 얘도 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 7은 보게 되면 Principles for Effective Data Aggregation and Risk Reporting. 그러니까 리스크 매저먼트 측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적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게더링하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매니지먼트 하는 건지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데이터 핸들링과 관련된 이슈예요. 그러니까 되게 워디하겠죠. 그리고 리딩 8에서 Enterprise Risk Management and the Future Trend. 요즘 이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떤 사일로라는 게 있잖아. 사일로. 이렇게 독립된 뭔가 이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이 사일로가 있는데 그런 요즘의 리스크 관리는 그런 사일로 어프로치를 하지 않고요. 좀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프로치를 합니다. 전사적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그 추세가 좀 어떤 추세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리딩 8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워디하겠죠. 다 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 스터디 세션도 보면은 중요한 챕터는 그 리딩 5와 리딩 6이 대단히 중요한 챕터고요. 리딩 5와 리딩 6은 전부 다 그 이 뭐 노벨 경제학상이 빛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 리딩 5와 6에서는 좀 정성을 들여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좀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딩 스터디 세션 3에 보게 되면 케이스 스터디 앤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게 있죠. 자, 이 케이스 스터디는 주로 실패 사례 같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리스크 관리 실패 사례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리딩 9에 보시면 Learning from Financial Disaster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관리,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케이스들도 시험에 보게 되면 이거 왜 실패했지? 그리고 얘가 실패한 이유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거기서 어떤 레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실패 이유와 그 다음에 레슨이 뭐니? 요게 이제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그것도 좀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개의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그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레슨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에 가서. 자, 그리고 리딩 10은 Anatomy of a Great Financial Crisis of 2007에 시중 군사에 있던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잖아. 그 서브프라임 위기를 갖다가 좀 해부해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도 뭐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죠. 전 세계를 영향을 미쳤던 아주 대형 스터디입니다. 대형 케이스입니다. 아주 큰 케이스. 그래서 그 리딩 10은요, 아까 앞에서 그 리딩 4에 보게 되면 Credit Risk Transfer Mechanism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리딩 4에 나와 있는 Credit Risk Transfer Mechanism과 그 다음에 그 리딩 10에 나오는 Anatomy of a Great Financial Crisis하고 이거 두 개가 한 묶음의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리딩 4 공부하고 그 다음에 리딩 그 10 공부하고 이렇게 두 개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리딩 11에 나오는 가프의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그 FRM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규범 같은 것들인데 이 윤리 규범이 이 가프가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사실 이 시험은 우리가 치는 이 FRM 시험은 미국 시험입니다. 국제 글로벌리 시험을 치긴 하지만 어쨌든 해표는 미국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 시험을 치죠. 자, 우리나라 법률은요. 그 이 성문법 체계를 따르고 있잖아요.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 가지고 법률의 체계가 총칙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바디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뭐 민법 같으면은 뭐 1118개의 조문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법률 행위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문법 체계가 아니고 불문법 체계입니다. 그 불문법 체계니까 과거에 있었던 케이스가 판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주에서 어떤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판례가 뭐가 나왔고 그 판례가 나중에 수프림 코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확정된 판례들이 있어. 그러면 그 판례를 중심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나오게 되면 그 판례를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판결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FRM의 Gulf Code of Conduct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좀 추상적인 선언적 내용만 있습니다. 뭐뭐를 지켜야 된다, 뭐뭐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 선언적 내용의 좀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 어떤 케이스를 딱 주고요. 이 케이스가 그 어떤 뭐뭐 해서는 된다, 안 된다의 규정을 위반한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야, 이게 제너럴하게 그냥 좀 어떤 선언문적인 그런 규정만 나와 있는데, 제너럴하게 나와 있는 선언문적 규정이 과연 이 스페시픽한 케이스에도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이런 걸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쌓여있는 케이스를 갖다가 쭉 많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FRM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쌓여있는 케이스가 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소스가 거의 없습니다. 가프 코드 오브 컨덕트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시험에, 이 분명히 시험 나와요. 또 가프 코드 컨덕트도 시험에 한두 문제가 나오는데, 나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이건 했었는데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때로는 건전한 상식이 안 먹혀요. 나는 건전한 상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틀렸나, 이런 거라고요. 자,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공무원 같은 사람, 뭐 교직에 있는 사람, 언론 기자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3자로부터 어떤 향응이나 접대나 이런 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되지. 10원도 받으면 안 되나? 어떤 뭐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업무와 접대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고마워서 저한테 이런 편의를 봐주셨잖아요. 주민센터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해서 가는 길에 스타벅스 커피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받으면 안 되죠. 그 공무원 주민센터 직원은 옛날에 뭔가 제가 뭔가 어려울 때 주민센터 직원이 나서가지고서는 뭔가 열심히 뭔가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고마워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그냥 스타벅스 커피 하나 사가지고서는 커피 드세요, 그래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니까 못 받습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하고, 저희는 절대로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 그게.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는 걸 딱 보는 순간 사진 탁 찍어가지고 당신은 공무원법 위반한 거야, 이렇게 고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드라이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용인의 범위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용인의 범위를 갖다 법으로 정했잖아요. 김영란법처럼 이렇게 뭐 금액 얼마 이상은 괜찮다, 얼마 이하는 괜찮다, 이렇게 정해놓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대단히 애매하다고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딱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게 좀 저촉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위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슷한 케이스에 대한 과거의 판례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위반이다 아니다 그걸 인용을 하면 되는데, FRM 시험에서는 그런 그 판례가 그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고요, 이제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FRM의 전 과목과 그 다음에 전 리딩에 걸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 나오는 리딩 11이에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당신의 건전한 상식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요. 답 틀렸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두 문제가 정도가 나오는데 반드시 나와요. 나오는데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기들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유학 가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나도 한 번쯤 유학 가고 싶다. 어디 가시겠어요? 뭐 중국 갔다 오셨으니까 그렇고. 미국 가고 싶지. 왜? 짐바브웨 이런 데는 어때요? 날씨 뭐 화끈하고 따뜻하고 좋잖아요. 거기 그냥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안 가지. 그러니까 세계의 인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모이냐? 다 미국으로 모입니다. 자, 전부 다 미국으로 모이면 미국은요, 세뇌시키면 되지. 자기들의 가치관을 그 애들한테 있잖아요. 심어주면 된다고요. 그리고 교재나 케이스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 미국식으로 판단하고 미국식의 이론들이 쭉 전개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다 엘리트급 비스무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다 그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가 되면 미국식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이 FRM도 그렇고 CFA도 그렇고 그 국제 자격증, 특히나 미국이 주관하라는 그런 자격증은 되게 그 보이지 않는 일종의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어떤 norm, NORM 그 기준 같은 걸 갖다가 좀 글로벌리 형성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 뭐가 있냐면 시험마다 윤리 규정이 있어요. 에틱이라는 게 있다고, 에틱. 이런 코드 오브 컨덕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야 이게 맞나 안 맞나 동양인의 정서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지 했는데 아 이거는 걔네들의 생각에 보게 되면 이건 아닌 거야 뭐 이런 식의 뭐가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그 모호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리딩 11은요 자신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다고. 근데 설명은 할 거야. 그 내용들은 설명을 할 텐데 저보고 시험을 치라고 해도요 이게 맞나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꽤 있다고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고 본인만의 어쨌든 판단 기준을 갖다가 정해서 시험에서는 과감히 배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다라고 그냥 맞다 틀렸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시험 목적으로 그 레코멘데이션을 하나 하면은 이 FRM 시험은요 시험장에 가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답이 이거군. 이런 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뭔가 보고 딱 풀게 되면은 아 정확하게 답이 이거 딱 맞아 떨어졌네. 이런 것도 별로 안 많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답하고 내가 넣은 계산기 답하고 보기는 답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그게 이제 라운딩 에러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제일 비슷한 근접한 걸 딱 맞다고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으면 그렇게 진짜 근접한 게 있으면 그걸 딱 찍으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근접한 게 없고 특히나 워디하게 말로 나오는 것들은 이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 답을 고르는 요령은 확률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때 확률에 배팅을 하되 어떻게 배팅하는 거냐면 맞는 걸 고르지 말고 틀린 거를 먼저 빼요. 이거는 아니야 라고 먼저 뺍니다. 그게 이제 process of el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제거의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뭘 빼야 되는 거지? 이 중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까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또 뺍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마지막으로 한 개가 남거나 아니면 두 개가 남아서 나중에 이제 그 두 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답 뭘까? 그때는요 과감히 찍습니다. 과감히 하나 딱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 모자라서 시험 문제 못 풀어요.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모자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실력을 믿으세요. 나는 분명히 포지티브 페이오프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이 FRM 시험이라는 게 딱 문제를 보는 순간 100% 확신하면서 문제 딱 답이라고 찍을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사실은 계산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게 나온 게 있으면 오케이 맞췄다 이렇게 되고 근데 딱 안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이러면 그게 답이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야 되고 두 번, 세 번 해봤자 똑같은 답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어딘가에서 에러가 생겼거나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 처리했거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에 똑같은 답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값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고 워디하게 헷갈리는 거는요 프로세스 일리미네이션 이건 아니야. 그거부터 먼저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남는 후보 중에서 배팅이다. 이렇게 해야 그래 그나마 좀 시간도 줄이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요. 오늘은 여기 이제 리딩 1을 할 거예요. 리딩 1 하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게 되면 스터디 세션 1을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스터디 세션 1을 먼저 하는데 스터디 세션 1에서도 보니까 리딩 4에서는요 크레딧 리스크 트랜스퍼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얘는 세션 1에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리딩 4는 나중에 아까 그 글로벌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그 챕터 있잖아요. 그 챕터를 하기 전에 이거 리딩 4는 그때 가서 공부를 하고 일단은 초반에는 이제 리딩 1, 2, 3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팅 쪽으로 넘어가서 그 스터디 세션 2를 끝내고 3를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동영상으로 이게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실 먼저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디테일하게 다뤘던 내용들이 이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간단한 소개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을 미리 하셨던 분들은 그게 나는 디테일까지도 다 아는데 이거는 단순한 데피니션에 불과하군. 이런 것들이 꽤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그 내용들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난 디테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동영상으로 먼저 파운데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거 말 그대로 기초군. 그러니까 기초부터 먼저 보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밸류에이션 보자. 이렇게 순서를 잡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 나중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디테일하게 다루던 내용들에 대한 소개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 데피니션의 정의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그 디테일을 공부하시게 되면 굳이 여기서 그냥 낑낑거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런 고민거리가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다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생소한 느낌이 드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뎁스 있게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이해 폭을 넓히시게 되면 여기서 고민하는 것들은 고민거리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해서. 자, 페이지 1 보세요. Reading 1에 The Building Blocks of Risk Management 보세요. 먼저 모듈 1.1에서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봅시다. 이는 Investment in Context. 지금 우리 리스크 관리는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걸 하는 거냐면 Financial Risk Management를 하는 거잖아요. Financial Risk Management니까 전부 다 투자 포지션과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투자와 관련돼 있어요. 리스크가. 그래서 risk is uncertainty surrounding outcomes. Investors are generally more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outcomes. 그러니까 또 보면은 이런 거죠. 그 리스크라는 게 어떤 아웃컴,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uncertainty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 리스크를 만약에 그냥 단순한 변동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변동성은 오른쪽으로 좋게 튀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나쁘게 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스크라면 뭐가 걱정인 겁니까? 돈이 대박이 터져서 그 돈을 갖다 내가 주차해서 하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위험, 그런 게 위험은 아니잖아. 그 손해를 보는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손실의 분포에서 왼쪽으로 밑으로 탁 내려가는 위험, 이런 위험을 갖다 우리는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라고 말을 할 때는 손실을 볼 수 있는 네거티브 아웃컴과 관련된 그런 위험, 이걸 이제 리스크라고 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패러그램 내려오셔서 Risk is not necessarily related to the size of potential loss. 줄 긋고 별표 넣으세요. 리스크는 그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의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손실액의 크기가 엄청 많이 나오겠군. 그러면 리스크가 크다. 그러지 않습니다. 손실액의 크기가 작게 나온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가 작다. 그러진 않다고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물론 뭐 손실액의 크기가 크게 나오는 게 작게 나오는 것보다는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텐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손실액이라는 게 포텐셜 로스라는 게 예상을 했던 거니 하지 않았는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뭐 100억이란 손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이란 손실이 나올 거에 비해서는 100억이란 손실이 나올 것 같다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0억이란 손실은 그거 나올 거라 내가 미리 예상을 했어요. 그 정도는 기대 손실로 나올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손실이 나온 거는 전혀 그런 손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억 손실이 나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는요. 예상됐던 값들은 이미 우리가 뭔가 대비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상됐던 리스크는 사실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게 걱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곤란해진다고요. 그래서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진정 우리가 관심 있는 리스크인데 이 예상을 벗어나는 게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런 걸 정하는 게 우리 추정해보는 게 밸류 리스크 이런 게 했잖아요. 기대되는 손실로부터 99% 신뢰수준에서 어디까지 손실 나오는 겁니까? 그런 거 밸류 리스크를 공부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for example 보시면 many potential losses are large but are quite predictable. predictable에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And can be accounted for using risk management technique. 자, 이게 predictable 하다 또는요 expectation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수단을 쓰면 됩니다. 해지하면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the more important, 더 중요한 거는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the variability of loss, 손실액의 분포입니다. 손실액의 크기가 얼마만큼 분포가 변동성이 손실이 변동성이 큰 거니.
그래서 especially an unexpected loss that could rise to unexpectedly high level. 그러니까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 unexpected loss라는 게 기대 외 손실 또는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입니다. 그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사실은 우리한테 훨씬 더 걱정이에요. 이 말 있네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잃을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그건 리스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 잃을 걸로 예상하는 값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얼마만큼 손실이 커질 수 있니 그런 걸 갖다 우리는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페이지 좀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맨 위에 As a starting point, risk management includes a sequence of activities aimed to reduce, eliminate an entity's potential to incur expected losses.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활동을 거친다. 첫 번째는요. aimed to reduce or eliminate entity's potential to incur expected loss. 거기까지가 1번이라고 동그라미 1번 해놓을까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활동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expected loss, 예상된 손실을 elimination 하기 위한 또는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다. 그런 걸 hedge라고 합니다. hedge. 그 다음에 그리고 on top of that, 그리고 그 위에다가 there is a need to manage unexpected variability. there is a need to manage unexpected variability 줄 긋고 2번 하세요. 2번.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첫 번째 예상되는 손실을 줄이거나 elimination, 없애기 위한 뭔가 액티비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니지 해야 되는 게 있어. unexpected variability, 예상하지 못했던 변동성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매니지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however 밑에 그 다음에 however 보시면 however risk management is actually broader in the sense that it considers how an entity can consciously determine how much risk it is willing to take to earn future uncertain return. 우리가 no risk, no return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no risk, no return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쉽지? no risk. 굳이 뭐 그거는 챗봇이 안 물어봐도 챗 GPT 안 물어봐도 해석이 되지 이제. 우선 챗 GPT 너무 좋아. 아니 영문을 쫙 영작을 딱 써놓고 난 다음에 이거 말이 매끄럽나? 영문 그대로 딱 카피해서 올려놓고 좀 더 내추럴하게 있잖아요. 내추럴하게 한번 리뷰해봐 해줘. 드르륵 고쳐줍니다. 착. 이거는 코리안 스타일이야. 이거는 내추럴하지 않아. 쫙 고쳐줘야.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긴 레타를 영어로 써야 될 때도 이걸 긴 레타를 쓰려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냥 한국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다라락 친 다음에 챗 GPT에다가 영어로 옮겨줘. 쫙 넣습니다.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좀 그렇잖아. 좀 더 친절하게 써줘. 좀 더 친절하게. 너무 좋아요. 너무. 세상 너무 좋아졌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자, 어쨌든, no risk, no return은요, 이 위험이 없이 뭐 리턴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리턴에는요, 리스크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리턴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해야 될 활동 중에 하나는 단순히 리스크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자 이러면 리턴이 안 나올 테니까,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할 건지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리턴을 얻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 네가 테이킹 할 거니 그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또는 디펜스 하거나 그런 것만이 있잖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 할 거니 그걸 갖다 정하는 것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에 하나라고요. 자,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오시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의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there are several core building blocks in risk management process. 이제 이게 이 챕터에서 말하고 하자는 키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FRM을 공부하는 전체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1, 2, 3, 4, 5, 6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려면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dentify risks.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어떤 리스크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니? 라는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리스크를 찾아내야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자, 리스크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찾아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리스크를 갖다가 measurement,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측정해야 되는 게 보시면 measure and manage risk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2번은요. measure and manage risk는 분리해서 말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measure risk 하는 거고 두 번째는 manage risk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제 risk measurement를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죠. 자, 거기서 리스크를 측정할 때 보면은 이제 뭘 측정하는 거니 이거죠. 거기 밑에 나와있길래 세 번째 보니까 distinguish, 구분하세요. expected loss 하고요. unexpected loss를 있다고 좀 구분하세요. 자, 예상되는 손실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뭔가 이 관리하는 테크닉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뭐 제거를 좀 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모든 포커스는 다 어디에 쏠리는 거면 여기 unexpected loss에 다 쏠립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게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벗어나게 되면 뭘로 커버해야 돼요?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공부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자고. 남한테 돈을 갖다가 외상 매출했어요. 외상 매출 또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외상 매출이나 돈을 빌려주게 되면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대손상각이잖아. 그 대손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는 말이죠. 또는 뭐 외상 매출을 해줬을 때는 경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돈을 잃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상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그 예상하는 손실만큼 우리는 대손충당금 전입 이렇게 해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쌓잖아요. 오케이? 자, expected loss는 뭘 쌓으면 된다고요? 대손충당금.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은 이 대손충당금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에서 이미 있잖아요. 그죠? 단기 손실로 다 인식이 되죠. 단기 손실로 인식이 되니까 단기 순이익은 이미 대손충당금 전입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단기 순이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단기 순이익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당을 빼고 나면 retained earning으로, retained earning, 우리가 유보 이익으로 해서 equity, 자기 자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은 이미 우리가 손익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손익 계산할 때에 이미 손실로 처리가 되면서 이익을 이미 줄이는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순이익이 결국은 자기 자본 쪽에 이제 그 미처분 이익력으로 이렇게 쌓이게 된다고요. 얘는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얘는 뭘 가지고 커버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으로 커버해야죠. 자기 자본으로 커버. 이거는 예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예상을 못했으니까 대손충당금 전입으로 쌓지도 않았을 거고 대손충당금 전입된 금액, 쌓였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뭐 자기 자본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FRM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한 거니?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주제고 그 주제가 바젤 커머티에 바젤 1, 바젤 2, 바젤 3에서 있잖아요. 그죠? 규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규제로. 그러면 이 자기 자본의 건전성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를 추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RM은 대부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이 어디까지 가는 거니? 거기에 대한 대표적 개념 중에 하나가 value at risk였죠. 99% 신뢰순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자, 어쨌든 리스크 매주먼트에서는요, 이거 예상 손실과 그 다음에 예상을 벗어나는 손실을 또 이렇게 추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번에 보게 address the relationship among risks. 두 번째는 correlation 추정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개.
그러니까 각각의 리스크 팩터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추정을 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코릴레이션 에스티메이션, 코릴레이션 추정해죠. 그래서 자, 이 리스크 매저먼트에는 예상되는 손실과 unexpected loss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추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FRM은 요 둘 중에 어느 게 관심이 있다고요? unexpected loss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리고 unexpected loss의 개념은 만약에 손실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볼게요. 정규 분포. 이런 분포가 하나 있고 또 이런 분포가 있고 제가 두 개의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리스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쳤을 때 있잖아요. 합쳐서 하나의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포지션이 있고 B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A라는 포지션과 B라는 포지션의 수익률이 분포가 각자의 정규 분포입니다. 그러면 얘는 mu A가 있을 거고 얘는 mu B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A에는 저는 WA만큼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얘는 WB만큼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WA와 WB는 투자 비중이니까 두 개 합치면 1입니다. 포트폴리오에는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포도요. 그러면 정균포와 정균포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정균포 된다고 했지. 얘는 뭐겠어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평균값은요. WA 곱하기 A의 mu. 그 다음에 두 번째 WB 곱하기 B의 mu.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expected 되는 값이죠. 가운데 있는 값은 expectation이에요. expected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하는 사람은 요 expectation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예상되는 거니까 예상되는 거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예상되는 값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아까 이야기하기를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플러스는요, 이거는 리스크가 아니고 왼쪽으로 내려간만 리스크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거니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는 여기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1시그마 그만큼 내려갈 거야? 아니면 1.65 시그마만큼 아니면 2.33 시그마만큼 얼마만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뢰 수준에서 발생하는 최대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구하려면 뭐가 있으면 되지? 요게 필요하죠. 코릴레이션. A와 B의 코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팩터가 여러 개로 뭉쳐져 있게 되면 그때는 각각의 리스크 팩터들의 코릴레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 코릴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리스크 관리는요 여기에 초점을 엄청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unexpected loss에.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서 그 다음에 develop risk mitigation strategy가 있고 그 다음에 monitor risk mitigation strategy and adjust as needed라고 있는데 그 5번과 6번이 뭐냐면 5번과 6번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는 거죠.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아주 대표적인 툴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아주 대표적인 테크닉이 있어요. 해지. 자, 해지 하자. 해지 할 때 우리 뭘 써요? 울타리 써야 되잖아. 울타리. 그때 쓰는 게 주로 derivative. 파생 상품들을 이용해서 이 울타리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물 포지션을 주로 해지하자. 이런 게 하죠. 그러니까 FOMC인데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해징 인스트루먼트에 해당되는 derivative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게 이제 Financial Market and Product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되게 아주 대표적인 툴 중에 하나가 Limit Management라는 게 있어요. Limit Management. 한도 관리. 그러니까 각각의 부문이나 각각의 트레이드들한테 네가 테이크할 수 있는 크기는 여기까지다 라고 있잖아요. 한도를 딱 줍니다. 그래서 통제하자. 그런 게 이제 모니터링, 그게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도 관리에 리밋 매니지먼트에 들어온 아주 대표적인 게 리스크 리밋 중에서도 밸류 리스크의 한도. 그 다음에 또는요, 뭐 스탑 로스 리밋. 손절매 하죠. 손절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1번, 2번, 뭐 여러 가지 한도 관리들이 있어요. 한도 관리.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보게 되면 동일인 한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은 사람한테 얼마까지만 해줄 수 있는 거야. 또는 뭐 동일 그룹 한도, 동일 계열 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한도 관리예요. 그런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도를 주고 난 다음에는 말이죠. 또는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해지가 잘 먹히는 건지, 우리가 원래 설계했던 한도의 범위 내에서 리스크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갑니다. 자, 그런 그 모니터링은 요 매니지먼트의 절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나요? 크게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메저먼트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니지먼트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리스크 메저먼트와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같은 뜻이 아니죠. 같은 뜻이 아니죠. 그리고 스텝 순서로 보게 되면 어느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메저먼트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without measurement. measurement가 없으면요, 그러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없습니다. 반드시 측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니?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공부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 또 봅시다. 그 밑에서 그 6번 바로 밑에서 Risk Managers can deploy several methods to identify relevant risk. 그러면 리스크를 갖다가 찾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가 있는데, 뭐 대충 보게 되면 리스크 아이덴티파이하는 방법도 보게 되면 대충 퀄리테이티브 한 게 있어요. 좀 정성적인 방법. 퀄리테이티브한 방법. 정성적인 방법이 보물찾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맵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여기서 보니까 윌리를 찾아라.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굉장히 뭐 크라우디드한 그런 시장통에 웬 조그만 그거 하나 뭐 찾아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조르륵 또 다 펼쳐놓고, 또는 업무 형태 프로세스를 쫙 펼쳐놓고, 자, 이 포지션에 무슨 위험이 있고 이 프로세스의 과정 중에는 또 무슨 위험이 있고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갖다 우리는 퀄리테이티브하게 찾는 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요. 대단히 이제 뭐 정성적인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굉장히 퀀티테이티브한 것도 있어요. 괴량적으로 찾아보자는 것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게 시나리오 분석 같은 게 있어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 영향 안 줘. 그러면 그런 리스크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갖다가 한번 줘보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영향을 받는 이런 위험이 우리가 그럼 노출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시나리오가 생겼더니 우리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큼 바뀌는 거군. 그러면 얘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팩터군. 이렇게 찾아내는 게 시나리오 애널리시스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계량적인 접근 방법이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그 세 번째 문장에서 그 Risk Managers can deploy several methods라고 되어 있는 그 패러그래프의 세 번째 문장 보게 되면 One method to identify risk is brainstorming이라는 게 있다. 이건 좀 퀄리테이티브한 방식이고, 그리고 그 패러그래프에 하나, 둘, 셋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 보시게 되면 For more quantitative approach, 좀 더 계량적 접근 방법 중에 시나리오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 시나리오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십니다. Part of the risk identification process is to filter risk into a degree of being known or unknown. 자, 이것도 되게 추상적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런 말 한번 볼까요? 거기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문장. The unknown category can be subdivided into known unknown과 unknown unknown이라는 두 개 있다. 뭐 말이 뭐 이렇게 어려워요. 자, known unknown. 그 다음에 unknown unknown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림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피규어 1.1에 로스 캐리고리가 있잖아. 자, 그래서 로스 캐리고리 보니까 제일 코어에 뭐가 있냐면 제일 작은 게 expected loss고, 그 다음에 그걸 벗어나는 게 또 unexpected loss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률로 계량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예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예상되는 손실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예상을 벗어난다면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것들은요, unexpected loss까지는 우리가 확률로 다 계량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known unknown이란 게 있는데, known unknown. 자, known unknown은 앞에 있는 known은 리스크의 종류는 알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그 리스크가 어떤 확률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 이해됐나? 앞에 있는 known은 이런 리스크의 종류는 다 알아. 근데 그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게 현실화된다면 금액이 어디까지 갈 건지는 모르겠다고. 그게 known unknown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위에 놓은 거 뭐 unknown은 뭐겠어요? 무슨 리스크인지도 무슨 리스크가 추가로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확률도 모르겠고, 금액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unknown입니다. 뭐 걱정하면 되겠어요? 이 중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다. known unknown도 걱정 안 해도 되고, unknown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둘 다. 어차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무슨 위험이 있어요? 운전해 가게 되면. 교통기관 딱지 끊을 수도 있고, 그 스피드라.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어떤 데서 차가 날라와가지고서 나 뭐 하나가 뭡니까 이제 그 한블리의 블랙박스 그거 보니까 그런 거 되게 많더구만. 고속도로 쫙 달리는데 어디선가 뭐 돌멩이가 하나 날라왔어요. 더 시작해서 쇠뭉덩이 하나 휙 날라가지고 뭐 죽을 뻔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확률은요. 모르지. 그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건 운명이다. 이런 거죠. 이제 그냥 그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는 여기 나오는 expected loss하고 unexpected loss만 통제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걱정한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림 밑에 한번 봅시다. 그림 밑에요. The risk management process involve four-way decision.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줄 그어놓으세요. 방금 그 문장. risk management process라는 게 크게 보게 되면 four-way decision은요, 4분면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사실은 이런 건데,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손실이 얼마가 날까요? 보게 되면 우리가 위험을 갖다가 뭐 지금 당분간 손실이라는 개념과 위험이란 말을 갖다 거의 동의어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손실이 또는 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예컨대 빈도가 있어요. 몇 번 발생하니 이런 것들이에요. 몇 번 발생하니. 그래서 첫 번째는 빈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터지는 거니라고 있습니다. 자, 이 빈도를 frequency라고 하고요. frequency. 그 다음에 또 심도가 있어요. 심도. 얼마나 크게 터지는 거니. 자, 이거를 severity라고 합니다. severity. 자, 보니까 빈도가 하이 빈도.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빈도는요,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뭐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손실이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큰 손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별것 아닌 손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4분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위에는 빈도가 있고요. 여기는 심도가 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4분면처럼 그릴 수가 있잖아요. 4분면처럼. 오케이? 자, 이제 질문.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엄청 자주 발생해요. 엄청 자주 발생해요.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엄청 커. 그런 리스크는 피해야죠. 얘는 avoid. 이런 건 리스크 테이킹 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빈도는 낮아요. 근데 한 번 터지면 큰 손실 나요. 이런 거는. 이런 건 트랜스퍼 하는 거죠. 이런 거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그러니까 뭐 예컨대 지진의 빈도가 되게 낮은데 지진 한번 나게 되면 엄청 많이 망가져. 지진 보험 들면 되죠. 그래서 안 살 수는 없고 거기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빈도는 낮고 큰 손실 나오는 그런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트랜스퍼.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거 안 할 수는 없는데 낮은 빈도지만 가끔씩 큰 손실 터져. 이런 것들은요, 트랜스퍼합니다. 인슈런스 같은 걸 이용해서. 자, 이거는요,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은 이런 것들은.
얘는 reduction 하는 거죠. 줄입니다. 자, 이거 줄이는 방법. 이 트랜스퍼 하는 그 도구 뭐 있어요? 리스크 트랜스퍼 하는 도구. 인수란 거 있고, 또요. 파생 상품도요, 보험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트랜스퍼 하자. 그래, 나는 롱 포지션, 저쪽은 숏 포지션.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 하자. 자, 이 리덕션 하는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하자. 그렇게 해서 리덕션을 하죠. 이거는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별로 빈도도 없어. 별로 그런 사고 안 나. 사고 나도 손실도 별로 안 커. 적극적으로 accept 또는 risk taking. 자, 그래서 네 가지의 이 박스 안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면 기본적인 테크닉이 뭐니? 이걸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Risk Management Process Involve 4A Decision에서 좀 이탈릭체로 본 게 되면 Avoid 하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Retain 하자. Retain은 게 Accept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itigation 하자. Mitigation 하는 게 Reduction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Transfer 하는 거 있습니다. 다른 제3자한테 위험을 증가하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저기 그린 요 테이블 있잖아. 저게 기본 포맷이거든요. 리스크 관리 아주 기본 포맷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본 포맷은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저 포맷이 등장을 합니다. 그 FRM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공부하다 보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나오게 되면 항상 저 포맷이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One of the challenges in ensuring that risk management will be beneficial to the economy is that risk must be sufficiently dispersed among willing and able participants in the economy. 자, 이것도 또 별표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이에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읽다가 이거 중요하니까 줄 긋고 별표하세요 하게 되면요, 그 문장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꼭 나중에 시험에서 말을 바꿔서 늦게 나오더라도 이게 코어 컨셉에 해당되는 거라서. 자, 봅시다. 경제 전체에 있잖아요, 그죠? 경제 시스템 전체에 우리가 이런저런 비즈니스 활동을 하거나 뭐 또는 투자 활동을 할 때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뭐 존재합니다. 모든 거래에는 전부 다 리스크가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경제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려고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어떻게 배분돼야 되는 거냐면 디스퍼스 돼야 되는 거냐면, 자, 그 위험을 테이킹하고자 하는 윌링리스가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윌링리스만 갖고 안 돼요. 그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 윌링리스와 어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리스크가 배분되게 되면, 그러면요, 금융시스템 전체는 안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어떤 파티스펀트, 시장에 참여자가 있는데 이 참여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윌링리스는 엄청 높아요. 근데 커패시티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별로 안 된다. 근데 윌링리스 때문에 엄청 내가 많이 리스크 테이킹 했다면 얘가 망할 것 아니야, 이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망할 거 아니에요. 망하게 되면 얘 혼자 안 망한다니까. 걔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래자도 있잖아요. 얘가 망하는 바람에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그 거래자도요, 또 다른 거래자한테 돈을 못 주게 되고 하면 연쇄 반응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 있는 자가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게 되면, 그러면 경제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좀 안정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방금 제가 줄 그어 놓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One of the challenges in ensuring that risk management will be beneficial to the economy. 전체 경제의 리스크 관리가 좀 베니피셜 하려고 하게 되면 리스크가요, 배분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배분 기능이. 그 윌링리스와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위험을 갖다가 배분하는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된다고요. 금융 시스템에서는. 그 작동이 잘 안 된 게 대표적인 게 2007에서 2009년 사이에 나왔던 서브프라임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능력이 그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윌링리스만 가지고 내가 이런 류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돼 버리게 되면 그때는요, 하나가 망하게 되면 다른 데 연쇄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게 더불어서 그 리스크 자체가 뭔가 좀 잘못 계량화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게 되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이제 그런 위기였어요.
자, 그 밑에 또 내려가 봅니다. 또 another challenge for of risk management process that it has failed to consistently assist in preventing market disruptions or preventing financial accounting fraud. 자, 이것도 또 줄고 두 번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두 번째 챌린지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실패를 해왔다는 거예요. 실패를 뭘 실패네? 리스크 관리 그렇게 열심히 해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게. 그 실패한 게 예컨대 fraud 그 부정이나 또는 뭐 사기와 같은 그런 사건들을 방어하거나 그런 사건을 갖다가 뭔가 좀 예방하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제 역할을 못 해온 거예요. 잘 안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consistently 했잖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계속 있다고요. 아무리 리스크 관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그게 또 프로드와 같은 그 금융 사기나 이런 것들은 막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컨시스턴트하게 발생했던 그러면 그 사건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 거니? 그 사건들을 나중에 Financial Disaster라는 그 챕터에서 우리가 뒤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에서 할 때. 자, 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또 in addition이라고 되어 있는 게 in addition, the use of derivatives as a complex trading strategies assist in oversetting financial position on balance sheet of many entities and complicating the level of risk assumed by many entities. 자, 이게 우리가 레버리지, 그 파생 상품은요, 전부 다 레버리지 형태의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퓨처스 거래, 선물 거래를 하자라고 하면, 선물 거래할 때는 우리가 돈 얼마가 나가면 됩니까? 나한테 나가야 되는 돈은 퓨처스 거래를 했다. 해보질 않아서 모르는구나. 그냥 그 모든 파생 상품은요, 전부 다 컨트랙트, 계약이거든요. 계약. 그 퓨처스 컨트랙트나 포워드 컨트랙트도 다 계약입니다. 컨트랙트란 말을 뒤에 안 붙일 뿐이지 옵션 컨트랙트, 포워드 컨트랙트, 퓨처스 컨트랙트, 스왑 컨트랙트 다 계약이에요. 계약은 또 쌍방이 존재하고 만기도 있어야 되고 그 계약에서 둘 다 윈윈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누가 한 명 돈 따게 되면 상대방 반드시 돈 잃게 돼 있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 거기서 포워드나 퓨처스 계약 같은 경우는 약속만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살 거야 라고 약속만 하는 거죠. 내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지금 사겠습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을 하기 위해서 현물을 사려고 하면 돈 10억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현물을 사지 않고 내가 사겠다라고 계약만 딱 합시다. 뭐만 내면 됩니까? 보증금만 내면 되잖아요. 그 보증금이 퓨처스에서 나오는 마진, 증거금이죠. 증거금. 그러니까 퓨처스 같은 계약형의 상품은 증거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나한테 나가는 돈이 되게 작게 나가고요.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 형태의 상품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파생 상품의 거래를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에 그게나 밸런스 시트에 표현할 때는 표현이 안 돼요. 내가 퓨처스 거래했어요 라는 걸 갖다 계정 과목 뭘로 표시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래서에서 퓨처스의 롱 포지션입니다. 그 계정 과목 뭘로 표시하시겠냐고. 생각이 나는 게 없지. 계정 과목 표시가 안 돼. 그는 계정 과목으로. 그래서 그런 류의 거래가 오퍼 밸런스 트랜잭션입니다. 부의 거래라고 해요. 계정 과목이 계정으로 뭔가 이걸 이 계정 분계 처리 뭘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설사 분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금으로 얼마를 맡겼으면 예수금 처리를 한다고 쳐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금은 그냥 미리 돈을 얼마를 준 거예요. 그런 개념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요 마진으로 내는 이 예수금은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 강한 레버리지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의 증거금처럼 준 거고, 그리고 계약에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증거금은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고 돈 더 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밑에 풋노트에 나오죠. 풋노트 밑에다가 이제 쓰게 되면 이런 파생 포지션 뭐 있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레버리지는 자기 자본 얼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 대비 자산을 얼마만큼 뻥튀기 시켰니 밸런스에 그렇게 보이는데 레버리지 형태의 상품에 해당되는 이 파생 상품의 거래는 밸런스상에 또는 계정 과목 형태로 표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얼마의 레버리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대단히 그냥 별로 레버리지가 없군 이 예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보게 되면 이면에는요 파생 거래를 했다고 한 게는 아주 강한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이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 LTCM이라는 거 나중에 그 케이스 스터디 하실 텐데 LTCM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3,200배예요. 3,200배. 3,200배 뭔가 개념이 오십니까?
파생 거래를 포함하면 그렇다고요. 파생 거래를 포함하면. 근데 파생 거래는 밸런스상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이란 디리바티브라는 게 강한 레버리지의 상품이고, 이 상품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그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우리는 아주 강한 레버리지를 걸고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밸런스 씬만 딱 계정금을 보게 되면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되게 사운드, 건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판단이 되는 거죠. 잘못한 게. 그게 파생 상품이 복잡한 그런 파생 상품이고, 복잡한 상품이고, 레버리지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생 때문에 망한 케이스들이 엄청 많습니다. 파생 거래에서. 자, 그 파생 거래에서 망한 것들을 또 가서 나중에 뒤에 파이낸셜 그 디저스트라는 그 이 케이스 스터디에 해서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돼. 이 회사나 또는 이 뭐 펀드 매니저가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니? 그거 볼 때에는 얘가 돈 얼마 빌려온 거야? 남한테서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장외 파생 거래나 또는 뭐 선물 같은 장내 파생 거래를 얼마만큼 포지션 가지고 있는 거니? 그걸 갖다 봐야 된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내려오셔서 Finally, risk management may not be effective on overall economic basis because it only involves risk transferring by one party and the risk assumption by another party.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전체 이코노믹 베이스에서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개별의 이 경제 주체들이 자기의 리스크 관리 엄청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 경제의 관점에서는요, 베네피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이 있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트랜스퍼 하거나 또는 분산해서 뭘 줄여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전체 경제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제 위험은 질량 불변의 법칙으로 안 바뀐다고요. 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뭐 사실은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전체 경제를 제가 구제하려고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금융기관, 특정한 금융기관의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의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FRM은. 자, 그래서 거기 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It does not result in overall risk elimination.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전체적으로 전 경제 오버롤한 리스크를 갖다가 일리미네이션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자, 거기 4페이지 윗부분까지 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합시다.